수채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수채 구조와 성분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치 가느다란 파이프를 한데 묶은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수채 비밀이 숨겨져 있다. 숯은 그 제조 과정 중에서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이제 제조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의 비표면적은 1g당 200 내지 이제 400제곱미터의 이제 넓은 표면적을 갖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유해 물질을 이제 쉽게 흡착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채의 주성분은 80에서 90%가 탄소의 결정체이고 나머지는 칼슘과 칼륨 등의 각종 미네랄과 구리와 마그네슘 등이 농축되어 있다. 나무가 수초로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성분들은 기체로 빠져나가게 되지만 미네랄 성분은 약 4~5배로 농축되어 숯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각종 성분들은 각자 그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다른 성분들과 결합해 종합적인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특히 미네랄 성분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에서 구운 수채 pH 농도는 8 정도로 알칼리성을 띠는데 이 특성을 이용해 수출 흙에 묻으면 산성을 중화시키는 중화제가 되고 음료수에 넣으면 알칼리 이온이나 미네랄 성분이 용해되어 산성수를 알칼리성으로 바꾸기도 한다. 또 수돗물에 넣으면 염소 같은 유독물질을 분해해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다. 또 수채의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가 바로 공기 정화이다. 공기 중의 양이온은 수채의 자유전자와 결합을 이루는 한편 숯 자체에서도 음이온이 발산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음이온이 많아지게 된다. 이 밖에도 숯은 습도 조절과 진먼지 진드기 퇴치에 탁월할 뿐만이 아니라 숯 목욕물로 목욕을 하면 신경통이 완화되며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레카! (1414년) 세종 23년에 발명된 조선시대 추구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이 경제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이나 홍수 등의 기상 여건이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구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재거나 홈이나 쟁기로 땅을 팠을 때 농기구가 젖은 만큼으로 비의 양을 짐작했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이를 해소하고자 마침내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추구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추구기는 빗물을 받는 원통형의 추구기와 이를 세워두는 추구대 그리고 빗물의 깊이를 재는 주척이라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구대는 지면의 빗물이 추구기 안으로 튀어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요. 측정치는 지금의 단위로 약 2mm까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 자동으로 우량을 관측하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우량선 같은데 뭐 빗물을 받아가지고 잣대로 이렇게 깊이를 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사실은 거의 그 구한 말까지도 아마 그 추구기로 관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레카! 힘차게 부메랑을 던지는 실험맨. 부메랑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데 앞을 향해 날아가던 부메랑이 이내 방향을 틀었다. 돌아오는 부메랑 잡기 성공! 부메랑은 일정 구간 앞으로 날아가다가 스스로 방향을 틀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부메랑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 부메랑의 원리를 알기 위해선 먼저 양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양력 때문이다. 비행기 날개 윗면은 곡선으로, 아랫면은 직선 모양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날개 위쪽은 공기 흐름이 빨라져 압력이 낮아지고, 공기 흐름이 느린 날개 아래쪽은 압력이 높아져 아래에서 위로 양력이 발생하게 된다. 부메랑 역시 비행기 날개와 단면 모양이 같기 때문에 던졌을 때 양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쪽 날개는 더 빨리 돌게 됩니다. 따라서 양력이 커지게 되고, 이 아래쪽 날개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오기 때문에 이 위쪽 날개보다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양력이 커지고 이쪽은 양력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꽤 각도를 들리게 되죠. 그럼 우리가 던진 그 관성에 의해서 이거는 가면서 계속 돌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원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부메랑의 진행 방향에 따라 양쪽 날개의 양력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위 날개는 진행 방향과 날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아래 날개는 진행 방향과 날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진다. 이러한 속도 차이는 양력의 차이를 발생시켜 부메랑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력 불균형은 자이로스코프 효과를 유발하는데, 회전하는 물체에 축을 기울이려는 다른 회전력이 작용할 때 회전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회전축이 기울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부메랑이 돌아오는 이유는 양력과 자이로스코프 효과 때문이라는 사실. 유레카! 씨름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과 기술의 조화. 씨름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누가 먼저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냐다. 씨름의 모든 기술은 균형 싸움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역학적으로 그 다리 기술이나 이런 모든 기술을 하면 지렛대 원리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지렛대 원리를 잘 알게 되면 상대의 중심을 빨리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성이 또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씨름 기술을 잘 보시면 항상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그는 오른쪽에 어떤 씨름 자세는 오른쪽이 축이 돼요. 오른발이 축이 돼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그 토크라고 하는데, 그 토크 회전력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 그러면 나는 적은 힘으로 상대의 힘을 이용을 해서 상대를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씨름의 기술은 손과 다리 그리고 허리에서 주로 나타난다. 균형만 무너뜨린다면 아무리 체격 차이가 나는 선수라도 가볍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씨름은 반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뒷무릎치기는 나의 오른손으로 상대의 왼쪽 다리 뒷오금을 잡으면서 쳐주면서 뒤로 밀며 넘어뜨리는 기술입니다. 손기술의 대표적인 뒷무릎치기는 다른 기술을 구사하기 전 연결 기술로도 자주 활용된다. 다리 기술의 대표 기술입니다. 안다리 기술입니다. 자, 나의 오른다리로 상대방 씨름 대회마다 왼쪽 흔히 볼 수 있는 다리 기술로 상대의 무게 중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대표적 기술이다. 둘, 셋. 지금 현재 씨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왼배지기 기술입니다. 왼배지기는 상대의 허리 기술의 하나로 허벅지. 왼다리를 상대의 허벅지 쪽으로 넣은 후 허리를 돌려 제압하는 기술이다. 씨름의 꽃이라 불리는 들배지기. 상대를 한 번에 쓰러뜨리는 끝내기 기술로 유명하다. 셋. 네. 잡치기 기술입니다. 상대 중심을 왼쪽으로 넘어뜨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역학적 원리가 이용되는 잡치기는
기름에서 반전을 선사하는 기술로도 활용된다. 유레카! 추워. 톡톡 씨, 정말 추워 보이네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장갑도 없어요. 남자는 꽁. 저는 절대 춥지 않습니다. 자, 이거 받아요. 너무 따뜻해요. 그 손난로 안에 오늘의 재료가 숨어 있어요. 네? 오늘 이게 주제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건데요. 뭘까요? 뭐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손난로의 재료는 좀 나는데. 귤, 음식물에. 콩가루? 콩가루? 이분은? 저는 식물 썩은 거.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아주. Maybe beans? 빈스? Yeah. 콩? 참외? 참외요? 참외는 아니다, 야. 겨울에 참외요? 이거는 돌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비누 냄새 나는. 비누. 쌀 아니면 떡? 나물. 나물. 네, 나물. 나물로 손난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쑥인가? 고구마요? 그리고 엿을 얇게 엿을. 해서. 네, 엿. 엿이요? 귤 껍질인가? 손난로. 따뜻해라. 유자나 탱자 같은 냄새가 나. 그러면은 귤이다, 귤. 정답! 귤이야. 정답은 바로 겨울철 대표 과일 새콤달콤한 귤이었는데요. 아우 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네. 귤 껍질 손난로를 만드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쓰레기가 될 뻔한 귤 껍질을 원하는 양만큼 랩에 싸서 구멍을 뽕뽕 뚫은 후 전자레인지에 넣고 앞뒤로 딱 30초씩 돌려주세요. 온도가 올라가서 무려 섭씨 56도에 멈췄는데요. 핫한 귤 껍질을 천에 넣고 꽁꽁 싸매주면 완성입니다. 재료도 요령도 간단한 나만의 손난로. 귤 껍질만으로도 오랜 시간 열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귤 껍질이 전자레인지에 노출될 경우에는 물 분자들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물 분자들이 진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데요. 귤 껍질 내에는 고분자 섬유소라는 게 있습니다. 고분자 섬유소는 기본적으로 열 전도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열이 쉽게 고분자 섬유소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열이 그 내에 보관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하, 바로 귤 껍질의 이 하얀 귤락의 섬유소가 열을 오랫동안 붙잡아두기 때문이었군요.